여러분 반갑습니다. 더 하우스 리더십 학교 리더십이란 책을 지난 시간부터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헨리 민츠버그 교수님의 경영자의 역할이라는 그러한 논문을 중심으로 리더십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제는 통념과 현실, 즉 최고 경영자에 대한 기존의 통념과 실제로 경영자들이 경영을 해나가는 그러한 방식 간의 간극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통하여서 경영자의 리더십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살피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영자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정의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보 업무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을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하 직원과의 접촉, 또 인간관계의 네트워크화 등 상호 접촉이 가지는 이점 때문에 경영자는 조직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경영자는 비록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여도 적어도 부하 직원들보다는 정보의 발달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리의 갱단 두목으로부터 미국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리더십 관련 기존 연구들을 통해서 이러한 현상이 어느 집단에나 공통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가 있는데, 인간 집단, 더 휴먼 그룹이라는 책에서 조지 호만스는 그 이유를 갱단 두목은 조직의 정보 흐름 중심부에 있고 다른 갱단 두목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부하들보다 정보에 박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집단의 리더십, 집단의 CEO는 다른 직원들보다는 정보에 있어서 유리한 그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통령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노이슈타트의 말을 인용해 보면 루즈벨트 대통령의 정보 수집 테크닉은 한마디로 경쟁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관계자에게 특정 문제에 대해 실체를 파악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또한 며칠이 지난 후 관계자는 고생해서 얻은 많은 정보를 보고하게 되지만 이 정보는 며칠 새 루즈벨트가 이미 다 파악한 내용이다 라는 것이죠. 즉 대통령은 정보의 유리한 고지에 있기 때문에 이미 정보들을 다 알고 파악하고 소유하고 있다 죄송합니다.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관계자가 알아내지 못했던 내용까지 그는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루즈벨트는 어디서 정보를 얻을 것인가? 경영자의 대인 업무와 정보 업무의 관계를 고려해 보면 루즈벨트가 어디서 정보를 얻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경영자는 리더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모든 스태프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게다가 부하 직원이 수집하기 어려운 외부 정보까지 연결 역할에 의해서 수집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경영자는 또한 조직 내뿐만 아니라 조직 외적으로도 연결고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결고리들을 통해서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부 접촉의 상당수는 주로 비슷한 지위의 다른 경영자와 이루어지는데, 이들 역시 자기 조직 내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들과의 접촉을 통하여 경영자는 막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같은 정보 확보와 조직 내부로의 정보 공급은 경영자에게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정보 업무, 즉 조직 외적, 내적 정보들을 조직 내로 가져와서
조직원들과 공유하는 이러한 것이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필자의 연구에서는 최고 경영자들이 정보 매개 활동에만 총 내외부 접촉 시간의 40%를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내는데 수신 우편의 70%는 순전히 정보와 관련되어 있으며 경영자들은 업무 중이더라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회의나 전화는 꼭 챙기고 거시적으로 보면 커뮤니케이션이 바로 그들의 과업이며 결국 정보 관점의 경영 업무는 다음에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중요한 바로 경영자의 과업 중에 하나가 이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CEO는 정보 수집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경영자는 끊임없이 주변 환경에서 정보를 수집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부하 직원과 외부 접촉인에게 질문도 하게 되고 필요하지 않은 정보도 수집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활동의 많은 부분은 네트워크화된 접촉 때문에 가능하며 얻어진 정보의 대부분은 종종 가십, 소문, 추측과 같은 구두의 형태임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보 보급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경영자는 부하 직원이 수집한 어려운 중요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부하 직원 간 정보 공유가 어려울 때는 다른 부하 직원에게도 정보를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정보의 공급자, disseminator, 이 정보 공급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변인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경영자는 조직의 내부 정보를 조직 외부 사람에게 전달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사장이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설하는 것, 또한 현장 책임자가 공급자에게 물품 수정을 제안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모든 경영자는 대변인으로서 사업 단위를 관리하는 영향력 있는 구성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리고 이를 만족시켜야 하는데 예를 들어 현장 책임자의 경우 공장 관리자에게 작업 공정을 알리는 것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편 대기업 사장은 다수의 외부 관계자에게 대변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고, 즉 사회이사와 주주에게는 재무 상태에 대해 통보해야 하며 소비자 단체에게는 회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확신시켜 줘야 하고 또한 정부 관리에게는 조직이 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의 업무와 함께 또한 경영자들은 의사결정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보를 얻었다고 그것으로 모든 게 완성되는 것은 아닌데 정보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기본 자료일 뿐이기 때문에 경영자는 자신의 공식적 권한으로 조직의 행동 방향을 설정하고
정보 흐름의 중추로서 자신만이 획득할 수 있는 최선의 완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이며, 이 의사결정들은 곧 조직의 전략이 되는 것이고, 의사결정자로서 경영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기업가 역할은 경영자는 조직을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시키는 그러한 역할과 또한 발전시키고자 하며, 앞서 경영자의 정보 수집자 역할에서 서술된 바와 같이 사장은 기업가, 엔트러프로노이어로서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자 하며, 일단 훌륭한 아이디어가 생기면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하고 이 프로젝트를 직접 관리 감독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최종 승인을 미리 기정사실화한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최고 경영자가 이러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두 가지 흥미로운 특징이 있다면, 하나는 이 프로젝트가 한 번의 의사결정이나 아니면 동시다발적인 여러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일련의 소규모 의사결정들과 행동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최고 경영자는 프로젝트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나감으로써 점차적으로 복잡한 이슈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으며, 두 번째로는 최고 경영자는 동시에 여러 프로젝트를 관리한다라는 것입니다. 필자 연구에서 최고 경영자들이 동시에 50개나 되는 프로젝트를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중 몇몇 프로젝트는 신제품, 신공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일부는 홍보, 캠페인, 재무구조 개선, 조직의 취약한 부분에 대한 재검토, 해외 지사에서 발생한 도덕적 문제의 해결, 컴퓨터 운영의 통합 및 개발의 각 단계별 성과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최고 경영자가 동시에 여러 프로젝트를 다루는 것은 서커스의 저글링 묘기, 즉 공이나 나이프 등을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고 여러 개를 순차적으로 위로 던지며 받는 묘기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작업에 비유될 수가 있는데, 즉 최고 경영자는 때때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존의 작업 속으로 밀어넣고 과거에 실행했던 프로젝트는 마무리 짓지 않은 채 버리곤 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자는 한편 동료 처리자의 역할 역시도 수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기업가 역할은 변화를 주도하는 관점에서 경영자를 서술하고 있지만, 동료 처리자, 즉 디스터번스 핸들러, 이 동료 처리자 역할은 변화에 대처하는 사람을 경영자로 파악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변화는 경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인데, 예를 들면 파업, 주 고객의 파산, 공급자의 계약 위반 등과 같은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회사 입장에서는 위기이기 때문에 경영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의사결정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경영자의 업무에 대한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해온 레오나드 세리스라는 분은 경영자를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휘자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문제를 조정하고 기타 외부 장애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훌륭한 연주를 이끌어내야만 하는데, 마찬가지로 경영자도 심각한 동요 상황에 세심히 대처를 해야 하며, 또한 어떤 조직도 사전에 불확실한 환경의 모든 경우를 고려하면서 표준화된 경영을 수행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동요는 자질이 부족한 경영자가 위기라고 느낄 때까지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죠. 감사합니다. 발생하기도 하지만 뛰어난 경영자라도 자신이 취한 조치의 모든 결과를 예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원 배분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경영자에게는 누구에게 어떤 일을 맡길지에 관한 의사결정 책임이 있습니다. 즉 조직 내에서 자원 배분자, 리소스 얼로케이터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경영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시간 배분이며 경영자는 조직의 중추일 뿐만 아니라 조직의 의사결정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경영자는 일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공식적인 조직구조의 설계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또한 경영자는 자원을 배분했기 때문에 그것을 할당받은 하부 조직의 의사결정을 승인하는 권한을 갖게 되며 이 권한을 통하여 경영자는 의사결정 사항들의 상호 연관성을 갖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권한이 없다면 체계적인 의사결정과 전략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평과 토의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경영자의 다양한 역할에 대하여 자원 배분자, 동요 처리자, 정보를 통한 의사결정자, 또한 대변인, 정보 수집가, 연결자의 역할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리더십의 모습에 대해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 현실 속에 가장 부족한 영역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업 현실 속에 과연 어떤 부분이 부족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보의 분배자의 그러한 역할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CEO가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구성원들과 그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정보를 독점함으로 말미암아 조직 내 우월한 지위를 점하기 위한 그러한 경영자의 어떤 생각에서, 일종의 잔머리죠. 그런 생각에서 발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물론 이러한 정보의 독점적인 그러한 권한을 통하여서 조직 내에서 힘을 발휘하고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하였지만 지금은 CEO가 가진 그러한 정보의 우월성을 또한 밑에 부하들에게 잘 배분하고 분배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회사의 모든 일들을 조직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정보의 분배자의 역할, 정보의 수집과 역할뿐만 아니라 정보를 잘 분배하는 그러한 역할이 기업 내에서 많이 필요한데 아직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서는 이렇게 CEO가 가진 그러한 정보들을 밑에 부하 직원들과 또한 전 직원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리고 있으며 CEO의 하나의 어떤 비밀스러운 신성한 영역으로 여기고 바로 이 정보를 조직원들에게 오픈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아직까지 상존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우리의 그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 기업이 또 우리 CEO가 개선해 나가야 될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까지 첫 번째 시간하고 두 번째 시간으로 경영 업무의 통합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의 연구에서 의사결정의 승인에 대한 몇 가지 재미있는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첫째, 한때 다양한 자본 지출을 정당화하는 수단이었던 자본 예산 절차가 광범위하게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경영자의 예산 승인은 대부분 임기응변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프로젝트가 자본 예산에서 필요로 하는 비용과 이점의 계량화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둘째로는 최고 경영자가 프로젝트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님을 필자는 관찰할 수가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내린 의사결정이 다른 의사결정 및 조직의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만 하며, 또 그 의사결정 때문에 자원이 낭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별다른 저항 없이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때 최고 경영자는 다양한 그러한 요소들을 결합하고 또한 그것을 조직하고 그것을 고려하여서 바로 이러한 의사결정들이 조직 내에서 저항감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이 CEO로서의 어떤 역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뜻인 것이죠. 또한 프로젝트의 실행 가능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점과 비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며 타이밍의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각 프로젝트 연구 계획서의 단순한 승인에 필요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속한 승인은 성급함을 초래할 수 있고, 반대로 승인을 지연하게 되면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는데, 한편 승인 거부 의사결정을 지나치게 빨리 내리면 그 연구 계획을 위해 몇 달을 소요했을지도 모를 부하 직원의 의욕을 상실케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세심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프로젝트의 승인에 대한 일반적인 해결책은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며, 즉 경영자가 신뢰하는 부하 직원이 제안한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것인데, 그러나 항상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경영자는 그 프로젝트보다는 프로젝트를 제안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더 유심히 살펴보고,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프로젝트를 제안했다면 그냥 프로젝트 내용 상관없이 그냥 패스 통과인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만으로 사람들을 운영하고 경영을 해나갈 수만은 없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 역할로서는 바로 협상가의 역할입니다. 경영자는 협상에 상당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축구팀의 구단주는 팀 내 슈퍼스타와 계약 협상을 하고, 기업 경영자는 노사 관련 협상을 하며, 현장 책임자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 근로자와 협의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그러한 업무 가운데 협상과 협의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협상은 경영자 업무에서 빠뜨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오로지 경영자만이 조직의 자원을 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중요한 협상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이 경영 업무의 통합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루어온 10가지 역할은 쉽게 분리될 수 없는데, 이 업무들은 심리학 용어로 게슈탈트, 즉 통합된 하나의 틀을 이루며 어떤 역할도 이러한 틀에서 제외될 수 없고 방치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조직원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공급할 수 없게 되고, 외부 여건을 감안한 적절한 의사결정도 내릴 수 없게 되는데, 그러므로 새로 경영자가 된 사람은 다양한 연결 네트워크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팀 경영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 팀원이 하나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하나밖에 없는 경영자 위치를 공유할 수 없으며, 다시 말해 팀원이 경영자 업무를 매우 세심하게 재통합하지 않는다면 경영자의 역할을 나눠 가질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팀 경영의 실제 어려움은 경영자의 정보 업무에서 잘 나타나게 되는데, 팀 경영은 경영 정보가 완전히 공유되지 않으면 깨어지고 마는 것이며, 이러한 정보의 공유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주로 구두로 이루어지며, 편법으로 팀 경영에 맞게 정보 업무를 내부 역할과 외부 역할로 쪼갤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의 의사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외부 정보와 내부 정보가 모두 한 곳에 집결되어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정보의 독점, 그리고 최고 경영자의 정보의 어떤 독과점은 결국은 밑에 부하 직원들이 정보를 통한 서로 연결과 어떤 협치를 통한 어떤 시너지의 창출과 업무의 추진이 굉장히 느려지거나 방해될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즉, 모든 의사결정을 집단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되고, 이러한 정보 가운데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0가지의 역할이 하나의 틀을 이룬다고 해서 모든 경영자가 각 역할에 똑같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 여러 연구들을 검토해 보면 영업관리자는 상대적으로 대인 업무에 많은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케팅 활동의 외향적 특성 때문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10가지의 경영자 역할을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모두를 경영자가 다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각 경영자의 맡은 그러한 포지션과 위치에 따라서 이 10가지 업무 중, 역할 중 필요한 것을 잘 수행하면 된다는 것이죠. 한편 생산관리자는 효율적인 업무 흐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사결정 업무에 주의를 많이 기울이며, 스텝 관리자는 조직의 다른 부분을 지원하는 부서를 관리하므로 정보 업무에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와 같이 맡고 있는 업무에 따라 중요시하는 역할이 다를지는 몰라도 각각의 업무에는 대인 관련 역할, 정보 관련 역할, 의사결정 관련 역할이 통합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즉 경영자에게는 대인 관련 다양한 역할들이 존재하게 되고, 또한 정보 관련한 다양한 역할들도 존재하고, 또한 여기에 의사 결정과 관련된 그러한 역할들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바로 통합되어서 경영자의 역할로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하나의 판으로 짜서 통합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경영 업무 개선의 핵심적인 과제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경영 업무에 대한 서술은 경영자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부각되어야 하는 그러한 것인데, 왜냐하면 경영자의 성과는 많은 부분 자기 업무에 대한 통찰력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과는 경영자가 어떻게 업무의 압박과 딜레마를 잘 파악하고 대응해 나가야 하는가에 달려있는데, 그러므로 자신의 업무를 잘 알고 있는 경영자는 효과적으로 일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경영자의 자기 분석과 업무 분석을 돕기 위해 부록에 경영자를 위한 자기 학습 체크리스트를 첨부하였는데, 이 질문들을 미사 여구처럼 보일지 모르고 대답하기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자신의 업무에 대한 통찰력을 위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고, 효과적인 경영을 위해서 몇 가지 문제를 짚고 넘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의 중요한 비평 내용들을 살펴보면, 필자는 경영자의 의사결정의 과정과 함께 협상가의 역할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편 10가지 경영자의 역할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경영 업무의 핵심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확인할 것을 권면합니다. 토의되는 내용입니다. 필자의 10가지 경영자의 역할과 관련하여 경영자의 리더십과 관련된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또한 체크리스트 사항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자신에게 필요한 리더십 영역, 역할 부분은 어느 것에 해당되는가? 라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토의되는 질문들을 가지고 경영자를 위한 자가학습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얻는가? 접촉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가? 남들이 나의 정보 수집 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가? 나의 지식이 가장 취약한 분야는 어디이며 어떻게 남들이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토록 할 것인가? 조직 내부나 조직 환경을 충분히 파악하고 나름의 분석을 하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즉,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 정보의 활용에 대한 질문이 되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정보를 충분히 잘 활용하고 또한 정보를 잘 습득하고 또한 여러 연결점들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계신지요? 참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쉽지 않은 그러한 부분이고 사실 일에 치여서 우리가 이러한 정보 수집의 업무들을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또 많은 SNS들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손쉽게 또한 우리 스마트폰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많은 시간, 장시간의 그러한 시간을 투자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순간순간 이 정보에 깨어서 정보의 중요성을 알고 그것을 잘 챙긴다면은 우리 업무에 필요하거나 또한 우리의 모든 비즈니스에 필요한 정보의 업무들을 잘 또한 취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정보를 공급하는가? 이 정보를 부하 직원에게 얼마나 중요한 정보인가? 정보 보급이 시간을 필요로 하는가? 번거롭기 때문에 정보를 과다하게 갖고 있지는 않은가? 남들이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정보를 어떻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즉 정보의 공급과 관련 내용입니다. CEO들은 혹은 리더들은 정보의 어떤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잘 취합하고 또한 그 정보를 조직 구성원들에게 잘 나누어 줘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질의 정보를 어떻게 잘 취합할 것인가는 결국 인적 네트워크를 얼마나 잘 맺고 있는가 하는 부분과 현대의 다양한 정보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나가는가 라는 그러한 두 가지의 어떤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그러한 접촉점들과 또한 연결점들을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지만 사실 그 정보의 정확성과 또한 정보의 적절성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 많은 의문점을 가지게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하는 것이죠. 특히 요즘 이용되고 있는 AI 챗GPT는 또한 우리가 가진 정보의 그러한 정합성과 또한 적절성을 잘 구별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도구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챗GPT를 이용하여서 정보 관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보 수집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가 아니면 정보 수집에 소극적인 나머지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 정보의 적시성에 대한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보를 적시적으로 받아들입니까? 회사에 출근해서 그날 오전 업무를 보고 점심 먹을 때 이 팀원과 함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오고 가는 이야기 중에 자기가 한 번이라도 접하지 못한 그런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팀장의 정보 수집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서라도 내가 한 구절이라도 본 그러한 정보가 있다라면은 정보에 있어서 앞서가는 리더인 것이죠. 이와 같이 이 리더십은 정보에 있어서 정말 앞서가는 그러한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꾸준히 또한 뉴스나 또한 시사의 그러한 내용들을 접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접하고 그것을 시적절하게 소화해내는 것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정보를 잘 적시성 있게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조직이 감내해 주기를 바라는 변화의 속도는 어떠한가? 이 변화는 조직 운영이 지나치게 정체되거나 지나치게 혼란스럽게 되지 않도록 적절히 균형을 이루었는가? 이 변화가 조직의 장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분석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즉, 네 번째는 바로 이 조직과 관련된 변화의 속도입니다. 과연 우리 조직은 어느 정도의 속도와 템포를 가지고 변화를 이루어 갈 것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인 것이죠.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뒤처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빨리 간다면 우리 조직원들은 따라오지가 못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조직의 가장 적절한 속도를 파악하고 그 속도에 맞추어서 변화를 추구해 나가는 그러한 리더가 진정한 변혁적인 리더이고, 바로 그러한 리더십이 변화하는 그러한 조직에 있어서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조직의 그러한 속도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입니다. 부하 직원의 제안을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 더 많은 제안에 대해서 부하 직원에게 최종 위임을 할 수 있는가? 부하 직원이 너무 많은 의사결정을 독립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정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바로 조직 구성원에 대한 질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의 리더도 필요하지만 팔로워도 필요하고 조직 구성원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직 구성원에게 적절하고 적시의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CEO의 임무이고, 또한 그에게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CEO의 임무입니다. 만약 그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권한을 줄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에게 권한이 너무나 없다면 그에게 권한을 부여해 줘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적절하게 부하 직원을 잘 운영하고 조직을 이끄는 그러한 것이 좋은 리더십이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조직을 위한 미래 계획은 무엇인가? 이 계획들은 구체화되지 않은 형식으로 주로 내 머릿속에서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타인의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그 계획들을 명시해야만 하는가? 아니면 내 뜻대로 언제든지 계획을 바꾸기 위해 유연성이 필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바로 이런 조직의 어떤 플랜과 관련된 대처입니다. 이 플랜에 관해 가지고 그것을 서로 조직 구성원들에게 공유하지 않고 내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 공론화되고 우리 조직 구성원들을 통해서 한번 걸러질 때 그 정보의 적실성과 적합성과 또한 정보의 공유를 통한 서로 간의 협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하고 의사결정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입니다. 부하 직원들은 자신의 경영 스타일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자신은 자신의 영향력 정도에 꽤 민감한 편인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부하 직원들의 반응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가? 격려와 압박의 적절한 안배를 하고 있는가? 부하 직원의 발의를 억누르진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즉, 일곱 번째는 바로 부하 직원과 CEO 간의 어떤 피드백의 관계라는 것이죠. 이 피드백이 잘 이루어지는 그러한 조직이 가장 효율적인 조직입니다. 팀장이 한마디 했는데 팀원이 거기에 대해서 묵묵부답 그냥 일만 하고 있다면 그것도 좀 문제 있는 조직이고, 또한 팀원이 어떤 것을 이야기했을 때 팀장이 그냥 깔아뭉개고 자기 관심 있는 것만 보고 있다면 그것도 바람직한 조직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피드백이 서로 간에 이루어지면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 가운데 적절한 안배,
일의 안배가 이루어지고 또한 격려와 압박의 그런 안배가 잘 이루어질 때, 그리고 어느 정도 부하 직원의 발의를 또한 의사를 존중해주고 그것을 들어줄 때, 그때 바로 건전한 조직 그리고 정보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직이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이죠. 8번째입니다. 어떤 종류의 외부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유지하는가? 유대관계 유지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가? 더 알아야만 하는 특정 인물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즉 8번째는 바로 외적인 관계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외적 관계에 관한 하나의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관계를 많이 만든다고 하지만 실제로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지 못한다면 그 관계가 사실은 적합하고 효율적인 관계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종류의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서 정보를 잘 얻고 또한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잘 유지하면서 서로 함께 동업해 나가고 동역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9번째입니다. 스케줄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가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행동하는가, 여러 가지 활동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수행하는가 아니면 자신이 관심 있는 특정 활동 하나에만 전력하는가, 하루 혹은 한 주 중 특정 시간에 특정 업무를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가, 그렇다면 자신의 스케줄은 이를 반영하고 있는가, 비서 외에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스케줄 관리를 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는 9번, 9번째로는 CEO, 리더십의 이 스케줄 관리, 즉 다이버시티, 다양성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잘 통합하여서 스케줄을 잘 짜고 그래서 회사의 리더십 업무들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균형, 밸런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나는 균형 잡힌 그러한 조직 운영을 하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10번째입니다. 자신은 이 일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가? 자신의 업무량은 능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일부러 휴식을 취하거나 업무 페이스를 줄여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일의 하나의 로드, 얼마나 로드가 걸려있나 하는 그러한 질문인데 결국은 이것은 리더십의 건강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균형 잡히고 지속적이고 또한 조직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리더십은 리더십 먼저가 건강하고 또한 항상 활력이 넘치는 그러한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고 또 체중도 잘 조절해 나가며 사람들에게 보일 때 정말 리더십으로서 활동적이고 또한 스포틱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조직 조직이 바로 그렇게 변화되고 바뀌어질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업무 로드와 또 우리의 관리, 스스로의 관리를 잘 유지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1번째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너무 깊이가 없는가? 자신은 업무에 따라 그때그때 분위기 전환을 잘 할 수가 있는가? 업무의 가지수와 업무의 지속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줄여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11번째는 바로 이러한 어떤 단순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너무 많은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 집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든 다양한 것들을 하더라도 집중할 때는 집중해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번째입니다. 현재의 구체적인 활동에만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아닌가? 개인적 업무의 실천과 재미를 중시하기 때문에 논쟁거리에 더 이상 주의를 집중할 수가 없는가? 주목받을 가치가 있는 문제에만 주의를 기울이는가? 특정 논쟁거리를 면밀히 조사하고 파악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해야 하는가? 좀 더 숙고할 수 있는가? 좀 더 숙고해야만 한다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11번째, 12번째는 바로 이 집중의 문제. 어떻게 집중하여서 업무를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그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잘 안배해서
안배해서 일을 처리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3번째로서는 서로 다른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적절히 이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서면 커뮤니케이션, 리튼 커뮤니케이션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지나치게 대면 페이스-투-페이스 커뮤니케이션에 의존함으로써 정보가 부족하거나 내용이 불충분해서 대다수의 부하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충분한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가? 조직 활동을 직접 관찰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가? 조직 활동 중심에서 떨어져 있지는 않은가라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바로 13번째는 이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니케이션. 즉 이것은 하나의 소통의 문제를 과연 잘 다루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되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팀이나 조직 내에서 이 소통을 원활하게 이루고 계십니까? 우리가 소통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소통이 아니라 불통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조직 구성원들에게 소통을 잘 한다는 것은 먼저 리더십이 자신의 마음을 열고 또한 조직 구성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의 교류뿐만 아니라 정서의 교류, 감정의 교류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 조직이 하나의 유기체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소통. 우리 한 몸에 있어서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져야지 몸이 건강한 것 같이 우리 조직 내에 있어서도 바로 이러한 하나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지 이 조직의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14번째가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조화시키는가? 모든 시간이 의무에만 얽매여 있진 않은가? 조직을 리드하고 발전하기 위해 의무적인 업무 속에서 어떻게 여유를 찾을 것인가? 의무를 어떻게 이점이 되도록 활용할 것인가? 네 번째는 바로 책임과 또한 자유의, 그러니까 자발성이죠. 권한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자발성을 통하여서 업무를 이끌어내고 하지만 또한 그의 책임과 또한 그에게 주신 의무를 그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 하게 할 것인가? 그 적절한 균형, 그 적절한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14개의 질문을 통하여서 경영자로서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본 리더십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이 책에서 헨리 민츠버거 교수님이 부록 3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뤄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경영자의 과제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 책을 강의할 때 느끼는 것이지만 체계적으로 굉장히 잘 쓰고 실제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제시했다라는 그런 많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확실히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어떤 수준을 절감 느끼게 되는 그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즉 주제가 경영자의 과제와 같은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대부분 업무 위임의 딜레마, 특정인의 머릿속에 집중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경영자와 함께 일하는 문제 등 경영과학자와 함께 일하는 그러한 문제 등 경영의 고착 상태는 경영자가 접하는 정보가 구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조직의 많은 자료가 경영자 머릿속에 집중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며 만일 그들이 업무를 그만둔다면 그 정보까지 조직 내에서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하 직원이 경영자가 구두로 전달할 수 없는 장소에 있다면 그들에게는 정보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경영자에게는 가치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한데 핵심 부하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브리핑을 한다든지
매주 기억 내용을 구술로 녹음하거나 문서화된 내용으로 제한적으로 돌려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 부분의 업무의 고착 상태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더십은 자신의 생각을 그냥 머릿속에만 담아두고 구두로 전달할 것이 아니라 다른 메신저나 어떤 내용들을 통하여서 그때그때, 요즘은 참 이렇게 메신저가 잘 돼 있죠. 카카오톡도 잘 돼 있고, 아무튼 그런 것을 통해서 그때그때 문자화해서 구성원들에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정보의 어떤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시간은 의사결정을 위해서 정보를 다시 수집하는 시간보다 길 것이며, 당연히 정보의 신뢰성 문제도 제기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경영자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적인 그러한 방법이 필요한데, 핵심 부하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브리핑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방법인 것이죠. 결국 이와 같은 것은 경영자는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부하 직원들을 보유한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데 따른 이러한 위험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런 적절한 균형, 내가 있는 정보를 다 그냥 오픈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리더십으로서 어떤 행위의 여지를 전혀 남겨두지 않는 그런 행위도 상당히 위험스러운 행동이고, 반면에 전혀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로 말미암아 의사결정 과정 가운데 경영자의 독단으로만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도 치우친 방법이고, 그 중간에 적절한 균형을 잘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자질이라는 것이죠. 만약 이 글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경영자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업무의 압박감 때문에 많은 일을 떠맡게 되고, 또한 업무 방해를 스스로 조장하며, 또한 모든 일에 빨리 대응하고 구체적인 것을 좋아하고 추상적인 것은 피하며 작은 이익에 의사결정을 하며 갑작스럽게 일 처리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 실제적인 경영자의 모습이다라고 민지버그 교수님은 파악하고 계신 것이죠. 피상적인 일 처리 유혹에 의식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경영자에게는 일에 대한 주의 집중, 또한 한 걸음 물러나서 바라보는 넓은 시야, 체계적인 분석 등이 필요한데, 비록 뛰어난 경영자는 다양하고 많은 문제를 빨리 처리하는 데 숙련되어야 하지만 모든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종합하여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화시켜 함부로 다루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영자는 많은 정보를 다뤄야 하지만 그것이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거기서 대한 바로 이러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결론에 따른 의사결정에 따른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경영자들은 전문가의 견해로 그들의 모델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경영자들은 시장 기능에 대해 얘기하고 계량 경영학자들은 이익 최적화를 이야기하며 행동주의 과학자들은 소비자의 욕구와 관심사에 대해 논의를 하는데, 이러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하여 업무 처리에 대한 최고의 모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경영자의 주변으로 다양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경영자의 의사결정과 그러한 방법들을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전문가들로서는 경제학자가 있을 수 있겠죠. 이 경제학자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경영자에게 조언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시장의 기능에 대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계량 경영학자가 있습니다. 이 계량 경영학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모든 것을 계량화하고 그 다음에 수치화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즉, 이 계량 경영학자는 이익의 최적화, 이 이익의 최적화 시점이 어딘가를 또 이렇게 파악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행동주의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과학자. 이들은 소비자의 욕구와 관심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업무 처리에 대한 최고의 어떤 모델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복잡한 이슈를 다루는 데 있어 고위 경영자는 조직과 친분이 깊은 경영과학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그들은 경영자에게 부족한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테면 복잡한 이슈를 증명할 시간이 있으며 따라서 이들의 성공적인 관계는 필자가 이름 붙인 계획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계획 딜레마. 이 계획 딜레마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플래닝 딜레마.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달려 있는데, 즉 경영자는 정보와 권한을 갖고 있고 분석가들은 시간과 기술을 갖고 있으며 그러므로 둘 사이에 성공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경영자는 정보를 공유하는 법을 배우고 분석가는 경영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경영자와 또한 경영과학자, 이 경영자와 이 경영과학자 사이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경영자는 정보하고 권한을 가지고 있죠. 분석가들은 시간과 또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이 서로 시너지를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는 정보를 공유를 해야 되고 여기에 정보를 공유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분석가는 경영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정확하게 응답하는 그러한 기능들을 또한 길러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석가들은 경영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보 조달의 방법의 거창함보다는 정보 조달의 신속성과 또한 유연성을 더 많이 고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분석가는 최고의 경영자가 시간 관리, 또한 분석 정보의 확보, 그리고 프로젝트 모니터, 의사결정 모델의 개발, 예견되는 동요에 대한 사전 준비 계획, 또한 특정 문제에 대한 개괄적인 분석을 하게끔 도와줄 수 있으며 그러나 만일 분석가가 경영자의 정보 흐름을 잘 알지 못한다면 이러한 협조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경영자는 경영 전문가에 대해서 분석가에 대해서 자신의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비평 및 토의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경영자와 부하 직원 혹은 경영자와 분석가 간의 관계 속에서 최적의 정보 전달 및 협조 방법을 잘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영자와 타자의 원활한 협조 여건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이 질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오늘 계속적으로 배워왔듯이 경영자에게는 조직의 구성원들과의 그러한 여러 관계 가운데서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고 또한 경영과학자와 같은 분석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보의 그러한 공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는 자신의 정보를 얼마 정도까지 오픈할 것인가 하는 가장 적절한 지점을 찾아야 되며 정보를 오픈하는 것과 또한 정보를 또한 간직하는 것 사이에 적절한 밸런스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경영자의 능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경영자로서 준비되고 또한 그 정보의 수준과 정보를 어떻게 다룰지를 알고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지를 아는 그러한 리더십적인 그러한 훈련들을 통하여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볼 때 바로 이 경영학의 측면과 조직 운영의 측면에 있어서도 리더십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결론에 다다를 수 있겠습니다. 이까지 오늘 리더십에 관한 그러한 경영자의 역할에 관한 그리고 경영자와 또한 경영과학자들과의 관계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또한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이 경영자의 역할에 대한 그런 내용과 또한 민지보 교수님이 이후에 또한 작성하신 어떤 후기의 그러한 내용들을 통하여서도 사람들의 어떤 이 고려에 대한 평가라든가 경영학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어떤 기여 그리고 또한 리더십적인 측면에서의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며 실제 경영 현장에 있어서의 리더십의 적용
그리고 조직의 운영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실천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함께 리더십 또 강의 참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5월의 계절의 여왕, 이 5월의 시간들을 유익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